안녕하세요. 참 살다 살다 보니 이렇게 제가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되는 날이 다 오네요. 저는 평소에 이곳 사연 채널을 무척이나 애청하던 애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 일을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빨간 벽돌집 아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절만 해도 빨간 벽돌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다들 허름한 곳이었고 그에 비해 제가 살던 집은 새로 지어져서 굉장히 벽돌 색깔이 선명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잣집 아이 혹은 빨간 벽돌집 막내딸로 불렸지요. 아이고, 애가 진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저렇게 버릇이 없는 건지 맨날 남의 집 감나무랑 참다래 서리하고 도망가고 남의 집 귀한 애들한테 메뚜기 던지고 너 그러다가 저승사자가 잡아간다 하면서 동네 할머니는 저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맨날 깔깔거리면서 다니고 손 한쪽에는 기다란 나뭇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애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없는 참다래. 여러분이 참다래를 아실까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키위랑 똑같은 맛이 나는 열매를 몰래 따서 한 입만 먹고 내버리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거였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악동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악동이 된 이유가 따로 있었지요. 부모님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 오빠만 좋아하고 저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골칫덩어리라고 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안이 너무나도 싫어서 남들이 나를 부자라고 하든 뭐든 간에 내가 너무너무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난동을 피운 거였어요. 내가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제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양진모 오빠라고 되게 잘생기고 저희 동네에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오빠 이야기도 많이 했지요. 저도 다른 여자애들과 다를 것 없이 그 오빠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짝사랑했어요. 그에 비해 그 오빠는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지요. 심지어 나는 너처럼 잘 사는데 기고만장한 애들 딱 싫어. 재수없거든. 그래서 네가 나 좋아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미안한데 네 마음은 내가 못 받아주겠다. 이랬어요. 엄청 상처였지만 그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밀어내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지요. 막 그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야, 네가 그 오빠 좋아하냐? 네 미쳤냐? 네가 뭔데 그 오빠를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알겠냐? 하면서 크게 소리치곤 했지요. 하여튼 그 사람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의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오빠에게 모질게 상처받았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또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얼굴에는 곰보가 가득하고 되게 못생겨서 사람들이 물두꺼비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물에서 사는 말랑두꺼비 닮았다고 불리는 친구였지요.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유치원생들도 그 남자를 놀리고는 했습니다. 우와, 진짜 못생겼다. 저 얼굴 좀 봐. 왜 저렇게 못생겼냐? 두꺼비래요, 두꺼비래요.
물에 빠진 두꺼비래요. 눈은 쥐콩만 하대요. 대충 어느 정도의 얼굴일지 가늠이 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제가 뭘 하든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아이였어요. 어린 제 눈에는 그 남자가 되게 선생님처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상종하기가 싫었지요. 미나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꺼져. 너처럼 못생긴 애랑 내가 사귄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너 엄청 못생겼어. 창피하게 왜 나를 좋아하냐? 진짜 어이없다. 됐거든? 내 앞에서 제발 꺼지라고. 저는 진짜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두꺼비는 저에게 미안.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에게 상처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 너무 미안해. 미안. 사과를 했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약해졌지만 또다시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 애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나 좋아하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하면서요. 그 아이는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가 싫다고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제 곁에 있어줬지요. 미나야, 나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재수없다고 좋은 집에서 자라가지고 버릇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네 눈안에 있는 그 슬픔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네가 원래 착한 아이라는 것을 잘 알아. 너는 되게 착하고 마음씨도 고운데 너의 그 속마음과는 다르게 항상 행동한다는 것을 난 알 수 있어. 그래서 난 네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 너를 보면 내가 생각나. 그래서 네가 내게 상처를 줘도 나는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동네에 아주 잘생긴 진모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저희는 시골 동네를 벗어나서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아빠의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저희 집은 재산 규모가 더 커졌고 큰 꿈을 가진 아빠는 서울로 올라왔지요. 저희 가족 모두와 함께요. 진모 오빠도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그 두꺼비는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사는 곳이 달라지면서 저는 동네 사람들,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황홀한, 화려하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백을 믿고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나이트 가서 춤추고 그랬지요. 그 시대에 뚜껑 열린 자동차를 타면 진짜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훨훨 날 수 있었어요. 나이트에 가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보고 왔냐고 하면서 치켜 세웠으니까요. 거기서 아빠한테 받은 현금 다발을 날리고 진짜 무슨 양아치처럼 미친 듯이 놀아제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개차반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놀기만 해서 제 앞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 인생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주변 사람들은 자기 할 일 착실하게 하면서 살고 야무지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산 것이지? 나 바보인가? 내 인생 왜 이래? 어떻게 이래 내 인생?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사실을요. 저도 그랬죠.
한 번 힘든 곳에 빠지니까 진짜로 힘든 일들이 줄줄이 달려서 오더라고요. 우리 아빠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수십억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현금 유동이 원활했던 아빠는 남는 현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조금 더 높은 급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금들을 몽땅 끌고 모아서 노른자 땅,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도는 곳에 싹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겁니다. 그 당시 뉴스에도 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의 부동산 사기였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사기범에 대한 형벌이 더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했어요. 아빠는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술을 퍼마시느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결국 그게 쌓여서 뇌출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딱 그 시대에 가장들이 그렇게 뇌출혈이나 심장 관련 질환으로 그렇게 많이 쓰러졌대요. 경기가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고, 그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올라온 거였지요. 아빠가 쓰러지니 아빠의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없었고, 유방암을 앓고 있던 엄마는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저는 한순간에 잘 나가는 한국판 페리스 힐튼에서 진짜 땅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비참하더라고요. 원래부터 가난하고 부모님이 아프면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야, 그렇게 콧대 높은 미남의 집안 완전히 망해버렸대. 어쩌면 좋냐? 진짜 에휴 잘됐다. 걔 그렇게 돈으로 유세 부리더니 이제는 뭘로 자존심 부릴지 모르겠네. 미나 걔 진짜 한심하다. 그러게, 안 그래도 걔 맨날 부모님 돈 믿고 설치는 거 진짜 너무 재수없었는데 엄청 잘됐다. 완전 쌤통이네. 에휴 시원통쾌하다. 보잘것없는 것. 이런 식의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저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정말로 한없이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방 안에서 소리쳤지요. 나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 나는 이런 골방, 바퀴벌레 나오고 우중충한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쯤이면 차 끌고 나이트 가서 사람들이랑 놀고 있을 텐데 이게 뭐야? 내 인생 정말로 이게 뭐야? 저는 울고 또 울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퉁퉁 부어서 떠지지가 않을 정도더라고요. 아침에 해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높은 곳에서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서 눈을 뜨다가 이제는 반지하에서 사느라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깨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이곳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저랑 그렇게 친하던, 제가 돈이 많고 잘 나갔을 때는 제 옆에 꼭 붙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곁을 다 떠나버리게 된 거였어요. 정말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하고 억울해서요. 그래, 역시 사람은 다 필요에 의해서 친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나 너무너무 억울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저는 깊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두꺼비였어요. 아니, 두꺼비라고 불리던 동원이었지요. 동원이는 지방대에 가서 미친듯이 공부를 해서 의대로 편입을 했나봐요. 헤어지고 나서 10년이 흐른 뒤에
동원이는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이었어요. 강원도에 갔던 제가 고향이 궁금해서 잠깐 어떻게 변했나 하고 둘러봤는데 마침 고향으로 놀러온 동원이를 제가 마주치게 된 거였지요. 의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동원이가 잘생겨 보이고 진짜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였고요. 여전히 동원이는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너 되게 찾았는데 여전히 미나 너는 이쁘구나. 역시 첫사랑은 변하지 않아. 미나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라도 한잔 할래? 두꺼비, 아니 동원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참 야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뭐야, 못생기고 우리 동네에서 존재감도 없어서 지방대에 진학한 동원이가 의사가 되었다니. 그래, 의사 마누라가 되면 나도 다시 이 시궁창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사 마누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진 못하겠지. 신미나 제가 의사를 잡았구나. 신미나의 클래스는 역시 어디 가지 않는구나 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동원이는 사실 나 의사가 된 것도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너에게 무척이나 잘 보이고 싶어서 의사 직업을 선택한 거야. 아직도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 나에게 이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꽉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응, 어릴 때는 몰랐는데 동원이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너 같은 진국을 못 알아본 내가 바보 같았지. 아니, 바보였지. 나도 이제 동원이 너를 알아가고 싶어. 솔직히 너만큼 나를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동원이와 저는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빨리 의사 남편이 생겼다는 것을 서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서 동원이에게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기적처럼 만났잖아. 그래서 나 너랑 함께하고 싶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제가 먼저 동원이에게 청혼을 했어요. 동원이는 눈이 땡그레져서 너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나 너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좋아해줄 수 있어. 네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제 내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잘 행동할게.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참 동원이 성격은 대단히 훌륭했지요. 그에 비해서 저는 개차반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린 저는 동원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사람 얼굴만 보고 돈만 보고 평가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내 남편 의사라고 자랑하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우리 아빠 망해도 나는 의사랑 결혼할 수 있다고 자랑하니까 공허하더라고요. 돈 많은 애가 너무너무 부럽고 점점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원이는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줬는데 바보같이 한눈을 팔았어요. 의사일 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매일 저녁 퇴근하고 와서 제 발을 씻겨주고 더 잘해주겠다며 자기가 더 큰 돈 벌어오겠다고 약속하고는 했거든요. 그때 제가 남편 아이도 가지고 아이까지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울증도 심하고 남편 얼굴 보면 그냥 짜증나고 그랬어요. 대놓고 저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짜증나. 진짜 우울해. 당신 얼굴 보니까 더 짜증나고 더 우울해지잖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못생겨서 미안하다고 그랬죠. 참 글을 써보니까 저도 미친 사람이었네요. 그러다가 아이 돌보고 살다가 우연히 제가 동네 오빠였던 진모 오빠, 거의 몇 년을 짝사랑한 그 오빠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진모 오빠. 그 오빠는 이미 결혼을 했다가 한 번 갔다 왔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옛날 생각도 나고 몽글몽글해서 술김에 잠자리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미쳤던 거죠. 한 번의 불장난으로 만족했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진모 오빠와 지속적으로 몰래 만나다가 남편한테 걸린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빌지도 않고 나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애초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내가 실수했어. 당신이랑 결혼한 건 실수였어. 그때 남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고 이기적인 저는 남편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남편을 뻥 하고 차버리고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제발 괜찮아. 나는 당신 용서할 수 있어. 당신 그래. 당신은 원래 잘난 여자니까 바보 같은 나를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분에 차는 여자지. 미안해. 미안해. 나 떠나지 마. 괜찮아.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무뚝뚝하게 남편을 뻥 하고 차버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너무나도 사랑했고 내 손에 꼭 넣고 싶었던 진모 오빠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이 오래 갈 리가 있겠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장난 없는 진모 오빠는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와 진모 오빠의 관계는 삐그덕거리고 제가 낳은 아이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맨날 진모 오빠한테 승질을 부리니 진모 오빠는 저에게 주먹질을 했고 저도 참아왔던 우울증이 재발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모 오빠와 헤어지고 저는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게 되었지요. 소위 찜질방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저를 본 지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쟤 미나 아니야? 인생 망했네. 의사랑 결혼하더니 결국 바람 피우고 이혼당했구나. 에휴, 쟤 미나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 어떻게 저러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더욱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그때부터 제가 대인기피증이 더 심해졌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에 쩔어가지고 거지처럼 살았지요. 진짜 거지였어요. 길바닥에서 잠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이혼 후 십수년이 흘렀고 저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길바닥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제 전남편, 김동원 관련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나씨 맞으시죠? 동원님이 무척이나 찾으셔서 저희가 되게 헤맸어요. 미나씨 찾느라고요. 여기 근처 동사무소 직원이 미나씨 관련 행적을 알고 있어서 수소문 끝에 찾은 건데 지금 전남편 동원님이 꼭 좀 미나씨를 찾아서 병원에 데려와 달라고 해서요.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그때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저를 아는 누군가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저는 꺼져. 나는 당신이 찾는 미나 아닙니다. 말했지요. 그리고는 막 달렸어요. 다시 숨었지요. 그 사람은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는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일주일 뒤에 또 저를 찾으러 온 겁니다. 미나 씨, 동원님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안 보실 거예요? 마지막 장례날도 안 오실 겁니까? 동원 씨가 꼭 전해달라는 편지가 장례식장에 있어서요. 저는 동원님 동료입니다. 병원 동료예요. 저는 전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심장이 쿵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었으니 나의 지금 모습을 안 보여줘도 되고 마지막 예의나 차리자 하고 그렇게 전 남편 장례식을 찾으러 갔어요. 발인이 시작되기 전에 가까스로 도착해서 남편을 보았어요. 암으로 죽은 거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의 지인이 저에게 남편이 남긴 유서를 건네주는데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당신, 미나야. 나 당신 전 남편 동원이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아스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바람이 모래를 흩날리듯이 시간이 바람이 되어서 당신을 향한 마음도 모래처럼 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남자 마음에 한 번 들어온 첫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나 봐. 당신을 잊을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을 수소문하다가 당신이 아이를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 내가 거두었어.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 당신도 분명히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게 뻔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 내가 뒤에서 거두었어. 걱정하지 마. 준석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 너무 보고 싶다. 나의 마지막 숨결은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는 당신이 없네. 그래도 사랑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찰나였지만 나라는 존재를 허락해준 당신에게 정말로 무한히 감사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와서 초라한 내 삶이 잠시나마 반짝일 수 있었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그 편지를 읽은 저는 그제서야 반백살이 되어서 정신을 차린 거였어요.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구나. 내가 정말 미쳤어. 난 미친 사람이었어. 하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뻘개질 정도였어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한스러웠어요. 그리고 죽고 싶었죠. 아이를 버렸다는 것을 들킨 것도 너무 후회스러웠고 그 아이를 남편이 거두어서 제 마음이 무겁지 않게 잘 돌봐주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저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렇게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남자는 동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행동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잔뜩 주고 인생의 책임감을 회피해온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었지요. 참 창피하고 숨고 싶었어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게 다가온 진국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온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동원아, 미안해. 당신 너무너무 내가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바보였어. 당신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바보처럼 대하다니. 그날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알게 되었지요. 나는 바보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만큼 내게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라고요. 그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후회로 점철된 순간들로 저는 장례식장을 보냈습니다. 동원이의 마지막 발인이 끝나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로 눈물이 범벅되었지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동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동원이만큼 수뇌보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꾼도 없다고요. 월급 번 거 다 아이 생활비로 쓰고 교육비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재혼하라고 해도 말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는 한 여자만 살아 숨쉰다고, 그녀를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는 더더욱 후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서 안에 있는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집에 가서 장롱을 열어서 초록색깔 함을 살펴보았지요. 남편의 유서 속에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내 마지막 순간들이 담긴 집을 정리해줘. 그리고 장롱 안에 있는 함을 확인해줘. 거기에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남편과 신혼생활을 할 때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했던 샤넬의 보석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눈으로만 봤던 그 어마어마한 고가의 보석. 저는 매일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진짜 당신이 의사면 뭐해? 돈도 못 벌고 시골 의사에다가 내 친구들은 다 잘난 남자 만나서 남편한테 외제차 선물 받고 그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진짜. 속상해 진짜.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가지고 싶어한 이거 꼭 사줄게. 내가 한 말은 지키는 남자잖아. 당신이랑 한 약속 절대로 잊지 않고 지킬 거야. 내가 비록 흑수저 출신 의사라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할 거야.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정말 전 남편은 보살이었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남편한테 찡찡거리기만 했고 너무 미안했어요. 울고 싶었지요. 남편한테 잘 못해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내 잘못으로 놓친 것 같아서요. 그 함 안에는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샤넬의 그 보석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 어쩌자고 내게 이런 감동을 주고 간 거야. 남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당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루하루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버린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널 버렸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더 좋은 곳에 너를 맡긴 거라고. 그래서 아빠가 엄마 대신에 너를 찾은 거고,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의 말을 들으면 엄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꼭 만나고 싶었던 존재였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슬퍼하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내 손길 한번 닿지 않고 훌쩍 커버린 아들은 저를 엄마 취급해주면서 저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또 미안하던지요.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많은 빚을 지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야 할까 싶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알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여자였던 거였어요. 참 제가 바보였던 거였지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전 알코올 중독자, 서울역이나 길거리에서 잠드는 그저 보잘것없는 나이 먹은 노숙자 인생이었다가 꿈이 생겼어요. 동원이에게 받은 사랑을, 이 사랑을 내리사랑해주자 라고요. 세상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꿈 없이 포기한 인생처럼 언제 죽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내 인생이 다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온기를 주었고 그 온기가 꺼진 제 마음의 불씨가 되어서 다시 그 따뜻한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편이 남겨준 보물인 반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 저같이 힘든 일을 겪고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밥차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저의 지난 과오를 씻고 있네요.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제 인생이 대박이 나거나 떼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서 이제는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되어서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감사하네요.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게 내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고 버거운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그동안 사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분명히 밝아질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당신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